네, 지금 시간에는 증례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약제에 대해서 다 강의를 듣고 이제 급여 기준 감안한 처방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들은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실제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증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례입니다. 80세 남자가 심장내과에서 내분비로 의뢰가 됐는데요. 하프엘리어가 있고, 그리고 당뇨 히스토리는 없는데, 당화혈색소가 7.6%로 당뇨가 의심이 되죠. 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복 혈당이 127이니까,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고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이제 바로 진단이 가능하죠. 물론 2차적으로 혈당을 올릴 만한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2차적 고혈당 원인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스테로이드 투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제 비만은 없고 그리고 하페일리어하고 심방세동이 있다. 그리고 신기능이 비교적 괜찮죠? 나이에 비해서.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이 메폴민인데 메폴민은 신기능이 저하되면 못 쓰기 때문에 신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봤더니 뭐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폐에도 물이 좀 차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하프페일리어가 저명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얘기한 대로 이제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이 모두 높기 때문에 다른 2차적 원인도 없고 해서 당뇨병으로 바로 진단이 되고 약을 쓰는데 약은 이제 메폴민 500mg 소량하고 엠파글리플로진 SGLT2 이니비터를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엠파글리플로진을 처방한 이유는 이 환자가 하프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 SGLT 이니비터의 여러 가지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의 결과들을 보면 일관되게 그 하프일러로 인한 이제 입원을 현저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도 줄이는 데이터들이 있고 콩팥을 보호하는 결과도 있지만 가장 확연히 눈에 띄는 거는 신부전 예방 또는 치료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신부전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제 SGLT 이니비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혈당에 따라서 처음에는 메폴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계열의 약을 추가하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계열의 약을 추가하고 이렇게 간단했는데 요새는 이제 동반 질환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GLP-1 애고니스트나 SGLT 이니비터가 혈당 강화 효과는 독립적으로 심장이나 콩팥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프엘리어나 콩팥 질환,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를 봐서 이 환자처럼 있으면 SGLT 이니비터나 GLP-1 애고니스트를 쓰는 거고요. 없으면 그전처럼 이제 메폴민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열로 시작을 하고 해서 동반 질환에 의해서 약제를 시작하는 쪽으로 최근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죠. 예, 이 환자는 이제 처음부터 엠파글리플로진하고 메폴민을 이제 같이 투여했는데요. 원래 이제 당뇨병 급여 기준은 처음에는 메폴민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처럼 7.5% 이상인 경우에는 약 하나로는 이제 초기 당뇨병 환자 조절 기준인 6.5% 이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약 인정이 되고 반드시 메폴민을 포함한 두 가지 약. 이 사람은 다행히 7.6%였기 때문에 메폴민하고 SGLT 이니비터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방할 수 있는 다행스러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침에서 뭐 동반 질환이 있으면 SGLT 이니비터는 메폴민이 아니고 SGLT 이니비터나 GLP-1 애고니스트를 먼저 시작하라고 돼 있지만 급여 기준은 그렇지는 않아서 사실 그 이론과 실제는 좀 갭이 꽤 큽니다. 환자는 메폴민을 500ml에서 시작했죠. 메폴민은 2000 또는 2500ml까지 시작했는데 왜 500ml 저용량으로 시작했느냐 하면은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량이 많아질수록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인 500ml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려서 부작용이 없으면 그때 5일에서 7일 기다렸다가 이제 두 배 용량으로 올리고 하면서 점차 2000 또는 250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올려야 되느냐? 이 메폴민의 효과가 또 용량에 의존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0ml는 500ml의 두 배 효과, 2000ml는 이제 500ml의 네 배 효과 가까이 효과가 올라가니까 부작용이 없다면 이제 올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는 베이잘 인슐린과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병용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굳이 어려운 베잘 볼루스 레지멘보다는 베이잘 인슐린하고 GLP-1 애고니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증례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당뇨병이 25년으로 꽤 오래됐죠. 2형 당뇨병은 오래되면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서 먹는 약만으로는 힘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죠. 그래서 비만이 있고 이형 당뇨병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당화혈색소가 7.4%로 약간 높은 편이고요. 시펩타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GLP-1 애고니스트나 먹는 약을 처방할 때는 이제 인슐린 분비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아주 심하게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 있으면 먹는 약이나 GLP-1 애고니스트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시펩타이드를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인슐린 다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GLP-1 애고니스트를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콩팥 기능을 봐야 되죠. 메폴민 처방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현재 들어가는 약은 이제 GLP-1 애고니스트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들라글루타이드하고 기저인슐린 데글루덱 그리고 메폴민 그리고 글리피자이드는 이제 급여에서 제외돼서 본인이 100%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GLP-1 애고니스트하고 인슐린 쓸 때는 메폴민 하나만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급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의 치료 경과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글리메피라이드하고 티지딘, 로지글리타존을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지글리타존을 메폴민으로 바꿨습니다.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이 당시에 로지글리타존에 의한 MI의 그런 이슈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계속 당화혈색소가 높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저인슐린, 지속형 글라진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속형 글라진을 추가해서 초반에는 혈당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요. 글라진을 이제 중간에 데글루덱으로 바꿔줬는데 사실 글라진보다 데글루덱이 혈당을 더 내리는 건 아니고 저혈당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혈당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저혈당을 줄일 목적으로 바꿔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경구혈당 강화제 2개하고 기저인슐린을 쓰는데 계속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그 다음에 DPE4 이니비터 테넬리글리프틴을 추가를 했죠. 인슐린 쓰는 상황에서는 먹는 약 2가지만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3가지 중에 가장 싼 메폴민을 환자가 100%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인 둘라글루타이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인슐린하고 GLP-1 애고니스트를 쓰는 경우에는 메폴린밖에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먹는 약을 3개가 아닌 2개만 했고 가장 싼 글리피자이드는 환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험 100%로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 치료에서 주사제를 언제 쓸 거냐, 인슐린을 언제 쓸 거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주사제를 쓸 경우에 처음에는 기저인슐린 쓰고 그 다음에 초석혈성을 추가하는 결국 나중에는 베잘볼루스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경로가 이렇게 두꺼운 하살표 메인 이렇게 방향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먹는 약이 실패한 다음에 주사제를 선택할 때 인슐린보다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사제긴 하지만 이거를 먼저 권하는 이유는 GLP-1 애고니스트가 인슐린처럼 저혈당이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체중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콩팥 질환을 보호하는 좋은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LP-1 애고니스트를 먼저 쓰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됐을 때 인슐린, 기저인슐린을 추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베잘볼루스로 갈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주사제로서 GLP-1 애고니스트를 우선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미형 당뇨병 환자에서 베잘볼루스보다 최근에 기저인슐린 플러스 GLP-1 애고니스트를 많이 쓰는데 이러한 구조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은 이제 기저인슐린 글라진하고 초석효성 인슐린 리스프로를 하루 3번 쓰는 베잘볼루스고요. 빨간 거는 이제 GLP-1 애고니스트 엘비글루타이드하고 기저인슐린 글라진을 쓰는 즉 하루 한 번 또는 일주일 한 번 주사로 하는 거고 이 파란 선은 하루에 4번 배달부르스를 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6개월까지 봤는데 오히려 혈당이 기저인슐린 플러스 GLP-1 애고니스트가 오히려 더 감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즉 이 얘기는
뭐 기저인슐린, GLP-1 애고니스트가 더 효과가 좋다는 게 아니라 베잘볼루스보다 못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두 레지멘이 비슷하고요. 자, 근데 다른 면은 GLP-1 애고니스트 기저인슐린이 더 장점이 있죠. 보면은 체중은 이제 GLP-1 애고니스트 기저인슐린이 베잘볼루스에 비해서 현저히 체중이 내리죠. 이형 당뇨병에서 체중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혈당이 적은데요. 보면은 저혈당 이벤트가 기저인슐린하고 GLP-1 애고니스트는 이 정도고 베잘볼루스 하는 경우는 이제 더 많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혈당 강화 효과는 비슷하고 체중 감소 좋은 효과가 있고 저혈당이 적다는 좋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형 당뇨병에서는 굳이 베잘볼루스로 가지 않고 이제 GLP-1 애고니스트 기저인슐린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존 인슐린하고 GLP-1 애고니스트를 권고하고는 최근의 경향이고요. 아직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형 당뇨병 환자가 조절이 안 될 때 베잘볼루스 하지 말고 기존 인슐린 GLP-1 애고니스트를 해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GLP-1 애고니스트를 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급여가 상당히 제한이 되죠. GLP-1 애고니스트 급여를 받으려면 경구약으로는 메폴민하고 설페닐유리아 만 이렇게 투여하고 있어야 급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저인슐린하고 GLP-1 애고니스트를 쓰는 경우에는 메폴민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쓸 경우에는 이제 메폴민 이외의 다른 약은 이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인슐린 사용에 대한 증례입니다. 자, 일형 당뇨병이라서 그런지 BMI가 22로 비만하지는 않습니다. 보미팅을 주소로 왔는데 10년 됐네요. 그리고 혈당이 432로 꽤 높고 크레아틴인도 약간 올라가 있죠. 혈당이 높은 데 반해서 소디움이 132로 컴펜세이션으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HHS보다는 DK에 가까운 소견을 보이고 있고 케톤도 올라가 있고 ABGA에서도 pH가 떨어져 있고 바이카보네이트가 떨어져 있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그 다음에 케톤 증가, 고혈당, DK에 합당한 소견. 이게 DK의 진단 기준은 아니고요. DK 환자가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는 경우에 이 환자가 이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 글루카곤 익세스 소견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DK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당화혈색 수가 10%로 평소에 조절이 잘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았고요. 일형이기 때문에 시페타이드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궤도항체가 양성이니까 일형은 확실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전에도 DKA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저인슐린 글라진하고 인슐린 글루리진을 하루 3번 베잘보루스를 잘 하는데도 DKA가 왔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인슐린을 기본적으로 맞고 있으면 DKA가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맞는데도 DKA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DK를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 조정하는 것을 더 철저히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복 혈당에 따라서 기저인슐린을 올리는 거, 식후 혈당에 따라서 초숙혈성을 조정하는 기본적인 조절 방법을 교육을 시켰고, 이 경우에 혈당이 올라가 있을 때는 바로 다음에 용량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2, 3일 기다려 봤다. 왜냐하면 혈당이 오르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올랐다고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2, 3일 이상 계속 오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슐린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입원해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올리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빨리 올리기 때문에 저혈당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슐린을 다시 재감량해 줘야 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근데 저혈당일 때는 바로 내려야 되죠. 왜냐하면 저혈당은 바로 문제가 생기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은 바로 인슐린을 이제 2배로 바로 감량을 하고 고혈당은 2, 3일 기다렸다가 1, 2단이 조금 올린다. 이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전 인슐린 알고리즘도 교육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혈당에 따라서 초숙혈성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특히 일형 당뇨병 환자는 대개 혈당을 하루에 4번 재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전 3번 하고 자기 전에. 이때 혈당을 보고 높으면은
기존에 맞기로 했던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을 올리라는 겁니다. 혈당이 낮으면 오히려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먹고 나서 먹을 음식에 탄수화물 양이 많을 때는 기본 용량보다 올려서 맞을 수도 있고, 탄수화물이 적으면 빼서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운동을 할 예정이면 이제 인슐린을 좀 줄여서 맞는 이런 이제 혈당, 음식, 활동량에 따라서 초속효성을 수시로 변경해줘야만 만족할 만한 혈당 조절이 가능한 병이 바로 일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혈당 수준에 따라서 초속효성 인슐린 투여량을 달리하는 거를 이제 acute adjustment 또는 correction dose algorithm 또는 dose titration algorithm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직전에 혈당을 재게 되는데 식사 직전 혈당 기준이 이제 130 이하로 돼 있죠. 그래서 기준치에 있을 때는 원래 정해진 초속효성 용량을 투여하면 되고 그거보다 높을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게 됩니다. 많이 높으면은 그 투여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도 되고요. 반대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그 용량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투여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마다 얼마를 올려줄 거냐? 이거는 사실 개인마다 틀려요. 보통 여기서는 뭐 50 간격으로 일씩 올리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수치를 찾아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실제 그 배절 블루스 할 때 그 용량 조정하는 방법을 이제 나타난 이제 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기본 용량이 지속형 16단위 하루 한 번, 그리고 초속효성을 866 이렇게 투여하는 사람인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에 혈당을 먼저 재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게 되죠. 이게 첫날은 이제 공복이 좀 높고 일단은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는 16단위하고 8단위를 아침에 주사하고 정심에는 311로 꽤 높았어요. 그래서 원래 맞기로 되어 있는 6보다 이제 플러스 2, 이게 이제 acute adjustment죠. 그런데 저녁 먹기 전에는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 원래 정해져 있는 용량을 그대로 투여했습니다. 취침 전에 꽤 높았는데 취침 때는 뭐 음식은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분만 이렇게 주사를 해주고 그 다음 일에는 어, 두 번째 일에도 보니까 점심 식전 혈당이 높아서 정심에 맞는 초속효성에 추가를 해준 거고, 그때는 이제 저녁 식전까지 높았기 때문에 저녁 초속효성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취침 전에는 괜찮아서 추가는 안 했고요. 자, 3일째는 이제 기본 용량을 올려주게 됩니다. 원래 기본 용량이 지속형 16이었는데, 지속형은 공복 혈당에 따라서 조정하죠. 공복 혈당이 이틀 다 높았어요. 그래서 기본 용량을 올릴 때는 2, 3일 이상 높을 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이 이틀 이상 높았기 때문에 기본 용량을 16에서 18로 올려준 거고, 그리고 아침 초속효성이 점심 식전 혈당에 영향을 주죠. 이게 두 번 다 높았죠. 그래서 아침 초속효성 기본 용량을 8에서 10으로 올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점심 식전의 초속효성은 올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녁 식전의 혈당이 두 번 다 높진 않았잖아요. 한 번만 높았지. 그래서 이제 기본 용량은 변경하진 않았고, 이제 저녁 식전에 맞는 초속효성도 6으로 변경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초속효성이 효과를 내는 취침전 혈당이 한 번만 높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 시전 추석 효성을 기본 용량 6으로 쓰는데 이때 재본 혈당이 높았죠. 그래서 어큐트 어저스먼트를 해서 2를 더해서 이제 8을 줬고요. 4일째도 2를 더해서 이렇게 8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두 번 다 높았기 때문에 5일째 기본 용량은 이렇게 8로 올려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5일째 되면 그 공복 혈당이 계속적으로 이틀 이상 높았기 때문에 18에서 20을 올려주고 점심 식전 혈당은 뭐 계속 높은 건 아니라서 그대로 10으로. 자, 그렇지만 저녁 식전 혈당이 두 번 다 높아서 점심 식전 초속효성 기본 용량을 8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전 초속효성도 기본 용량을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3일째, 4일째 취침전 혈당이 다 높았죠. 이틀 이상 높았기 때문에 올려준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공복에 65로 저혈당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은 이틀 안 기다리고 이렇게 바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을 20에서 18로 바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전에 지속형뿐만 아니라 초속효성을 같이 맞게 되죠. 초속효성도 원래 기본 용량이 10단인데 65밖에 안 나와서 10에서 2를 빼서 8만 주사를 해줬고 점심 식전에도 보니까 낮았어요. 낮은 거는 바로 빼줘야죠. 그래서 기본 용량 8에서 2를 빼서 이렇게 주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본 용량이 이제 18, 지속형이 18, 초속효성이 888로 이렇게 고정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외에 환자가 먹는 이제 식사량에 따라서, 탄수화물 양에 따라서, 그리고 식후에 운동을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도 초석혈성 용량을 이제 조정해 주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초석결성 인슐린을 조정할 때 혈당에 따라서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 활동량에 따라서 수시를 조정해 줘야만 이제 적절한 혈당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형 당뇨병의 경우에 그런데 그러면은 혈당이 얼마가 더 올라가면 인슐린을 얼마를 더 넣어주느냐 또는 이제 식사를 탄수화물 몇 그램을 더 먹을 때마다 인슐린을 몇 단위를 더 맞아야 되느냐 이게 개인마다 틀리다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교정 개수는 이제 혈당이 기준치보다 얼마가 높으면 인슐린 1단위를 넣어주면 된다인데 공식이 있습니다. 1800을 하루 총 인슐린 용량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자기 하루 총 인슐린 용량이 30단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준치보다 60이 높을 때마다 1단위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직전 혈당이 130 기준이다 그랬을 때 직전 혈당이 190 이상이면 2를 더 넣어주고요. 250 이상이면 2를 더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양에 따른 인슐린 용량 조절. 이거는 탄수화물 개수인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평소보다 몇 그램 더 먹을 때 인슐린 1단위를 넣어줘야 되느냐, 그걸 말합니다. 이 공식은 좀 복잡한데요. 5.7 곱하기 체중, 그거를 이제 하루 총 인슐린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개인마다 틀린데, 인슐린 저항성이 별로 없다면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10g 초과될 때 1단위를 더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저항성이 없는 사람은 탄수화물 개수가 이제 10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탄수화물 개수가 10g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밥을 평소보다 더 먹어서 두 그릇을 먹겠다. 평소에는 한 그릇 먹는데 이제 그 밥 한 공기는 탄수화물 한 65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공유근으로는 3단위인데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65g의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탄수화물 개수가 10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막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초석혈성 인슐린 용량의 6.5단위를 더 넣어줘야 적절한 혈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 개수, 탄수화물 개수를 계산해서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엄격한 정밀한 혈당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DK가 반복되는 환자에서 인슐린 조정 방법, 자가 용량 조정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이제 당화혈색소가 이후로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7%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5까지 떨어졌고요. 베타이드로시 뷰트레이트도 외래 방문할 때마다 쟀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최근에는 DK가 발생하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 있는 베잘보르스를 하는 환자들은 2형 당뇨병의 베잘보르스 하는 환자도 마찬가지고 1형 당뇨병 모든 환자들에서 이렇게 인슐린 교육이 돼야 됩니다. 기본 용량 조절 교육, 그리고 어큐트 어저스먼트, 혈당에 따른, 식사에 따른, 더 나아가서는 활동에 따른 인슐린 용량 조정 방법을 알아야만 적절한 혈당 기준인 당화혈색소 7% 이하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슐린 치료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강의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신부전이 동반된 당뇨병 신환입니다. 혈당이 꽤 높았기 때문에 메폴민하고 SGLT2 이니비터를 동시에 투여를 했고요. 급여 기준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즉 하프일러가 동반되는 환자에서는 SGLT2 이니비터가 포함되게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조절이 안 되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베잘보르스를 하지 않고 기저인슐린 플러스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병용요법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를 보여줬고, 베잘보르스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인슐린 용량 조정 교육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2형 당뇨병은 어느 정도 인슐린 분비능이 남아 있다면 그 생활요법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굳이 2형에서는 힘들게 베잘보르스까지는 잘 안 가고 기저인슐린 GLP-1 에고스트 병용요법까지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케이스로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일형 당뇨병인데요. 인슐린 교육이 잘 안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DK로 반복되는 환자에서 인슐린 용량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기본 용량 조정 방법, 그리고 혈당에 따른, 그리고 음식에 따른 이런 조정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DK가 재발하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세 번째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